네, 안녕하세요. 테크점 채널 토크아이티 제휴망꾼 지식PD 고성입니다. 자, 요즘 재해복구 관련돼 가지고 9월 하순에도 큰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도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오늘 지금 제가 좀 전에 웨비나하기 전에 뉴스 보니까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 9월 26일 날 그 사건이 화재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복구율이 현재 시점으로 47.7% 아직까지 그 11월까지도 더 될 거라고, 완전 복구가 되려면 11월까지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건이 요번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그 SK 판교에서 또 화재 사건 나가지고 카카오도 먹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간이건 공공이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커다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디지털 서비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재해복구를 어떻게 하면, 이게 또 재해복구하면 돈을 막 쓸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해복구를 DR 전략을 세울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뉴타닉스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뉴타닉스 SE 매니저 마이클 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타닉스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우입니다. 네. 자, 일단 이름도 마이클이시고 미국 해외 사정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신 전무님, 궁금한 게, 국내가, 한국이 특히 유독이 이런 재해복구 관련돼 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 미국도 이런 유사한 것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해요. 글로벌하게 이런 장애는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당연히 이제 대규모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들도 다 이런 장애를 한두 번씩은 다 겪었고요. 실제로 몇 년 전에는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장애로 약 2,000개 이상의 비행기가 결항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 장애도 장애인데, 실제 저희에게 좀 더 많이 들리는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랜섬웨어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고, 국내외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이라고 본다면은 라스베가스의 MGM 카지노가 많이 심하게 한번 털렸고, 또 전에는 예를 들어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그들이 잃어버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서 이제 미 동부 쪽으로 개설된 송유관들을 담당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기름값이 폭등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한번 걸렸을 때 조 단위의 돈이 손해가 발생했던 사건들이 많죠. 우리나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처럼 화재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사이버 어택, 랜섬웨어 같이 그런 걸로 인한 또 장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오늘 추적 24시를 할 건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9월 말에 아직 복구율이 지금 이제 47.7%라고 현재까지요. 3주가 지났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데이터만 백업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백업 아니면 재해복구가 구성되는지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근데 실제로 가장 큰 문제라면은, 이게 실제로 복구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테스팅이 충분히 안 왔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보니까, 제가 아까 보안뉴스 신문 기사에 보니까 데이터 백업이 한 달 간격으로 백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달 간격이면 이게 최근 한 달 거는 복구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데이터 로스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이제 뭔가 이런 DR 센터 DR 관련된 것을 예산을 이제 잡으려고도 했었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실행을 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실행을 안 한 이유는 뭔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복잡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DR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무조건 온사이트에서 듀얼하게 똑같이 구현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돈도 많이 들어갔고, 시간, 복잡도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DR, 이따 얘기하겠죠. 클라우드 DR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그 어떤 복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 거하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하고 그걸 좀 비교해 준다면. 예, 뭐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DI라고 한다면은 예전과는 막연하게 굉장히 퍼블릭 클라우드 쪽은 굉장히 비싸다. 예,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최근에는 아무래도 유연하고 확장이 좀 쉬운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해서 예, DR 비용을 뭐 최적화시키는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예를 들자면은 뭐 꼭 필요한 부분만 바로 라이브를 띄워놓고 예,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천천히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조금씩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실제로 그 현실적인 예. 재복구 자동화 방안을 지금 누타닉스는 어떤 식으로 제시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단순하고 현실적인 재해복구 자동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예, 제가 가져가는 그 아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재해복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그리고 서로 다른 워크로드에 대한 재해복구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 이런 재해복구 컨피규레이션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재해복구가 왜 필요한지는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이미 뭐 다들 알고 있죠, 이제는.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못하고 있냐? 뭐가 힘든가라고 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근데 뭐 데이터와 서비스는 특히 요즘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뭐 특정 기간대를 잘라 보자면은 약 10년 동안 생성되는 데이터가 32배 이상 늘어났다. 네. 예,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렇게 데이터와 서비스의 가치와 볼륨 그리고 취약성들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반면 결국 저 기업들이 넣을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넣을 수 있는 인력과 도구 거기에 비해서 예, 이렇게 취약성 격차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 DR에 대한 재해복구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재해복구가 어려워지는 점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자면은 재해복구란 것은 결국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적은 데이터를 잃으면서 복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었는데, 이 시간이 줄어들수록 예, 좀 더 빨리 좀 더 적은 데이터로스를 가지고 네. 복구를 할수록 비용과 복잡성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한계가 없이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격정거리들이 생기는 거죠. 예, 특히 3티어 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비스와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동시에 복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는 서로 다른 뭐 컨테이너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 대한 복제와 복구를 어떻게 자동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자, 중요한 여기서 얘기죠. 잠깐 네. 그 3티어일 때 네. 왜 그것이 복잡해지는지 그걸 좀 약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예, 뭐 이게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 실시간 복제를 하는 경우는 스토리지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는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다시 연결해주고 예, 또 그런 부분에는 뭐 서로 다른 솔루션들이 필요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앱실 레이어가 있고 데이터 레이어가 있고 그렇죠. 3티어를 있을 때 계층별로. 예, 이게 하나의 개체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두 개의 개체가 복구가 되고 이 두 개를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따로 필요하고, 물론 이런 것을 자동화시켜주는 솔루션들도 있지만 이 말은 결국 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추가적인 관리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겠죠. 네, 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도 다 느꼈듯이 우리가 구성한 재해복구 환경이 과연 실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테스팅도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죠.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정말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이 재복구 테스트를 실제로 해봤다면 민방위 훈련처럼 예. 해봤다면 이런 것들 미리 사전에 예견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를. 예, 그죠? 100%까지는 할 수 없어도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보다 개선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뭔가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정책을 막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든 공공기관이나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전 재복구 테스트를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기준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결과치를 공유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정책을 만들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그 규제란 것도 계속 필요에 따라서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특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금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이 부분에 네.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놔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요. 예. 그 맨 오른쪽에 컨테이너 예. 데이터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재복구하면 뭐 데이터 복구하고 뭐 애플리케이션 복구하고 서버 복구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까지 저게 많이들 컨설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하게도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는 특성상 이제 정합성 이런 걸 맞춰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비싼 자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결국은 특정 뭐 데이터베이스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복제와 복구에 대한 자동화,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일단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객체로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좀 쉽고 빠르게 복제와 복구를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테스트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RPO, 즉 Recovery Point Objective, 그리고 RTO, Recovery Time Objective, 즉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적은 데이터를 잃으면서 복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정말 비용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뉴타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태생 자체가 뭐 HCI라는 것을 시장에 처음으로 공급한 그런 회사다 보니까 애초에 DR 자체를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두 개를 하나의 객체로 복제하고 복구하는 그런 부분이 태생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타닉스 아키텍처 안에 데이터와 서비스가 같이 다 맞물려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MS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추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거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1시간 정도 RPO를 가지고 있는 비동기식, 그리고 뭐 20초에서 15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니어싱크, 그리고 실시간 복제를 진행해서 RPO를 제로로 만드는 싱크와 매트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뉴타닉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스냅을 쓰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뉴타닉스는 기본적으로 이 아키텍처가 예. 이게 스냅을 해주는 게 저게 예. 기본적으로 딱 그 DNA로 돼 있는 거죠? 뉴타닉스 안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비동기식과 이제 니어싱크 같은 경우는 스냅샷 기반으로 움직인다면은 싱크와 메트로 같은 경우는 뭐 원본과 타겟 클러스터 두 군데 동시에 라이트가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싱크는 이해가 되는데, 예. 싱크 옆에 메트로라고 있잖아요. 예. 저 메트로는 싱크하고 뭐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메트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동기식 복제에다가 자동 페일오버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두 가지 사이트를 가지고 계실 때 만약에 네. 하나의 사이트가 다운이 된다면은 여기서 돌고 있던 서비스들이 어드민의 개입이 없이 바로 두 번째 사이트에서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 맞습니다. 자동으로 그걸 인식하고 페일오버를 예. 복구시킨다? 예. 네. 근데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센터에 있는 센터끼리의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트워크가 단절된 경우에는 어느 쪽 사이트가 장애가 났는지 서로 알지 못하다 보니 제3의 곳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곳에 저희가 말하는 이제 위트네스 서버라는 것을 두고 오케이. 이쪽에 양쪽을 모니터링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어 있죠. 그만큼 비용은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정말 간단하게 아키텍처 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두 개의 어벨리빌리티 존, 즉 두 개의 사이트에 페어링을 해주고요. 그리고 양쪽의 사이트에 하나의 관리 도구를 통해서 뭐 비동기 복제, 동기 복제, 아니면 니어싱크까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제와 또 이제 뭐 DR 테스트 같은 경우는 무중단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격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리고 뭐 페일 오버, 페일백 이런 두 개 다 뭐 계획한 것, 계획하지 않은 것 두 가지 모두 자동화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이트에 단순한 하나의 관리 도구에서 10,000개까지의 엔티티를, 즉 객체를 저희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객체라면 VM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요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좋은 거지만, 네, R2, RPO가 맞습니다. 예. 적어지니까 좋은 거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건 아니면 큰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곳이건 간에 이것을 어떤 자기네 데이터나 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을 먼저 어떤 적용할 것인지 차등되게 그런 정책을 먼저 잘 세워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럼 보통 이렇게 추천하실 때, 상담하실 때, 여기는 요게 낫고 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네네. 고객사의 환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 그리고 기업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좋죠. 적으면 좋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기반으로
예, 그런 식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고객의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맞춤형으로 다양한 방식을 이제 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적용을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누타이스는 그것이 단일한 플랫폼에서 그것이 구현이 되는 거가 중요한 거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복잡성을 굉장히 줄여주겠네요.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일 플랫폼 내에서 워크로드별로 그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저랑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복구 전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화돼서 간단히 구성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요즘 말씀하신 대로 규제라는 거는 계속 생기고 없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금융권 대상으로 이제 무조건 제3의 사이트를 가져가야 하는 그런 규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예. 아, 둘 다 네트워크 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 뭐 두 개의 사이트가 전부 다 차이가 날 때를 네, 대비를 네. 해서 그래서 이제 멀티 사이트 구성 역시 가능하고요. 여기서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이렇게 사이트 1, 사이트 2가는 이렇게 싱크, 즉 동기 복제를 뜨고 있고요. 그리고 제3의 사이트에 아까 말씀드린 위트네스 서버를 두고 양쪽 사이트를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니어싱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동기 기반의 예, 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장애가 났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뭐 사이트 A와 B가 장애가 났든지 아니면 3이 장애가 났든지 아니면 양쪽에 다 장애가 났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나 이제 실제 그 장애에 대한 복구를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미팅 서버가 죽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뭐 싱크 복제는 그대로 돌아가겠고요. 당연히 이제 자동 페일오버만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요. 이제 사이트 A가 죽었다라고 할 때는 사이트 B, 사이트 2번에서 모든 VM들이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 다 전부 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이 제3의 사이트에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뭐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장애에 대한 복구 방식을 허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한번 일단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라고 보신다면은 저희는 이제 정책 기반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호 정책과 복구 계획, 복구 정책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보호 정책들은 이렇게 VM을 생성을 하실 때 이 어떤 보호 정책에 들어갈지 카테고리에 태깅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바로 보호 정책, 복구 정책 두 가지가 모두 할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VM을 생성하실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VM이니까 티어 1이야라고만 할당을 해주시면은 바로 싱크DR이 적용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할당이 되고 나서 뭐 페일오버를 해야 될 경우 계획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장애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테스팅이나 아까 말씀드린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리포팅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모두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원클릭 기반으로 원본으로 복원 역시 가능합니다. 원클릭으로 한 것도 다 이제 사용자 관점, 뉴타이스 사용자 관점은 프리즘에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재복구에 대한 구성, 운영, 테스트 그리고 필요하다면 리포팅까지 이렇게 하나의 단일 구조에서 모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잠깐 그럼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데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뉴타이스의 통합관리 인터페이스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VM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VM 리스트를 보시면 실제 어떤 VM이 보호 정책을 적용받고 있고 그리고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만약에 보호되지 않는 VM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바로 클릭으로 몇 번으로 그냥 보호 정책을 적용하고 그래서 DR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두 번째 VM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할 건데요. 해당 VM에 올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되는지 현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한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는 해당 VM에 적용된 보호 정책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 A에서 사이트 B, C로 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RTO, RPO 요건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유연한 이런 DR 적용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이트 1, 2, 3 딱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네네네.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 정책을 적용하고 나서 실제로 이 정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구 계획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을 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그런 복구 계획을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조금 넘어갔네요. 복구계에서 보시면 여기서 테스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는 걸 가정하에 저희가 그 재복구 계획을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뭐 재복구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페이로볼을 통해 가지고 원클릭으로 페이로볼을 직접 수행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페이로볼은 수동으로 매뉴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물론 자동화에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 계획을 보시면 리커버리 플랜 네임하고 여기 지금 자동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주 사이트에서 재복구 사이트로 어떻게 넘어갈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VM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책을 적용을 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 사이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정보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 정보를 저희가 매핑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예 스태틱하게 IP 어드레스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구 계획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해당 사이트가 등록이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선 저희가 가용성 존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리모트하고 원격 간에 어떤 사이트가 할당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호 정책이 리모트하고 원격 간에 싱크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러면 DR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검증이 이제 완전히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장애사항을 한번 시뮬레이션 할 거고요. 그 장애사항 발생 시에 어떻게 서비스가 자동으로 페이로버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이 되는 VM의 지금 보호 상태, 그러니까 정책이 적용받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댓글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넘겨보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프리즘에 접속을 해서 실제적으로 클러스터에 동작하는 노드의 파워를 강제적으로 내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 센터 장애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접속해 보면 이제 서비스가 중단된 아까 상태로 문서가 안 확인했습니다. 나오네요. 네, 서비스가 중단되면 바로 30초 이후에 저희가 리커버리 플레인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복구 사이트에서 지금 서비스가 온고잉돼서 분업돼서 올라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서비스가 복구 사이트에서 복구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시간 막 빨리 돌린 게 아니라 원래 조금 빠르게 편집이 돼가지고요. 제가 좀 말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네네. 네, 그럼 댓글 두는 것도 정상적으로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프로텍션 팔로시를 한번 상세를 좀 보게 되면 당연히 스케줄 같은 것도 다 편집해서 원하시는 IP와 RTO 요건에 따라 가지고 스냅샷을 그러니까 어느 주기로 가져가고 그리고 스냅샷에 대한 보관 주기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세우실 수가 있고요. 사이트 A, B, 사이트 뭐 B, C 이런 다양한 관계에서의 DR 정책을 보시는 것처럼 유연하게 GUI 기반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이 다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반영이 끝나고 지금 현재 DR 구성이 저런 매트릭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재복구 사이트로 장애가 나가지고 서비스가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 재복구 기존 주 사이트가 만약에 이제 복원이 되면 기존에 넘어간 서비스를 어떻게 저희가 무중단으로 다시 원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넘어온 VM이 확인이 되시고요. 해당 VM을 저희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스에서
다시 저희 프로덕션 환경으로 다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VM을 클릭하고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역시 동일하게 맞추면 기존 IP 변경 없이 그대로 그 IP 체계를 유지해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체크가 끝나면 바로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고요. 이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이 온고잉 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중단은 없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온고잉 중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서비스 구동, 그리고 보시는 댓글 같이 정상적인 데이터 입출력이 일어나는 걸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VM 단위에서의 이제 재복구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근데 실제로 요즘 들어서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 역시 이제 대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컨테이너로 넘어가고 있죠. 여기서 보면 저희는 이제 누타닉스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 그리고 클라우드 어드민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클라우드 어드민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인프라 어드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플랫폼 엔지니어는 아무래도 좀 데브옵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가 담당하는 영역 그리고 클라우드 어드민이 담당하는 영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들입니다. 기존의 VM 환경이나 베어메탈 환경과는 다르게 일단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CSI를 통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오브젝트 스토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단 플랫폼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각각의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가져오고 이게 어느 식으로 DR이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드민에게 맡길 수는 일반 IT 어드민에게 맡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또 반대로 인프라 어드민들이 보기에는 일단 만약에 뭐 플랫폼 엔지니어들이 이 데이터를 가져다 쓴다, 어디다가 클론을 뜬다라고 하는 거에 가시성 확보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 윗단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타닉스 데이터 서비스 포 쿠버네티스라는 이런 서비스가 가지고 있고, 이거는 뭐 따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 엔지니어들에게는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IT 관리자들에게는 가시성을 포함한 자원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관리자가 뭔가 정책도 세울 수 있겠네요. 예, 그럼요. 예.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데브옵스들은 그들이 필요할 때 바로 스냅샷을 찍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뭐 서로 다른 쿠버네티스 환경에 재복구 환경을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IT 뭐 어드민들이 도움이 필요 없이 인프라 어드민들의 도움이 필요 없이 바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역시 뭐 제로 RPO 즉 동기 비동기 이런 부분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제 인프라 어드민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어디서 소모되고 어디서 사용되고 또 어디로 넘어가고 어떤 식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성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저는 오픈소스 기반의 쿠버네티스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온프렘에서 누타닉스를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뭐 EKS라든지 AKS 같은 서비스를 사용을 하신다.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클라우드에서?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부분 중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AO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제공하는 스냅샷이라든지 아니면 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누타닉스 스토리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타닉스의 스토리지를 AWS나 뭐 애저 같은 환경에 그런 컨테이너 환경 내부의 파드를 이용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이제 EBS라든지 이런 걸 써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은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누타닉스가 돌아가지 않고 온프레미스만 돌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 등등의 데이터와 파드의 동시 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 에이지 페이버러블 오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인 복구 기능이 추가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데이터 서비스 쿠버네티스를 안 쓴다면 예. 안 쓰고 지금 같은 거 하려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한번 넘어가거나 할 때마다 이제 또 데브옵스들은 인프라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자, 이 스토리지 복제된 거 있으면 나한테 줘. 아, 네. 예. 뭐 물론 당연히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백업에 리스토어를 쓰려면 벨레로 같은 거 써도 되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뭐 시간상 여기서 뭐 굉장히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자체적으로 누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예, AWS의 RDS와 굉장히 흡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오픈소스 DB에 대한 뭐 배포라든지 백업, 복제, 확장, 패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근데 오늘은 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이렇게 고가용성 그리고 백업, 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DB라는 것은 특히 티어 1 DB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복제보다는 아무래도 DB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하드웨어 페일류가 있었을 때, 하드웨어가 페일 났을 때 바로 HA를 통한 마이그레이션 제공하는 그런 기능, HA 기능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오라클 RAC 같은 공유 스토리지 클러스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는 뭐 HA 프락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뭐 싱크디아를 동기 복제, 비동기 복제 이런 걸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무래도 요즘 뭐 특히 컨테이너 환경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DB를 컨테이너로 구성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 종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오라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개발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뭐 MySQL도 그렇죠. 쓸 수 있고 포스트그레도 쓸 수 있고 또 근데 이게 또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면서 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 포인트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뭐 그렇다고 DBA가 숫자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고가형성 데이터 환경 구성을 자동으로 템플릿 베이스로 제공해드린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누타닉스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만들어진 배경이네요. 이렇게 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고가형성 환경을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복구가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B가 뭐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복제가 되고 있는 DB들도 동일하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를 타고 돌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뭐 DB를 복구한다 그러면 보통 이런 식의 플로우를 가져가실 거예요. 일단 데이터 백업 역시 뭐 보통 운영 중에 막 돌리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실제 DB에 부하를 주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새벽 시간, 밤 시간대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에이전트 기반 백업을 하는 만큼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에 DB를 읽어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실제 DB가 장애가 났다.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된다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OS의 DB의 개별 복구가 필요합니다. OS가 복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백업받은 DB를 부어줘야겠죠. 네네. 부어준 이후에는 그리고 이 마지막 백업에서 마지막 로그까지의 이런 로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리드 로그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 150메가, 초당 150메가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시스템에서 1.5테라의 DB를 복구하겠다. 그리고 시간당 약 10개의 리드 로그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DB를 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리드 로그를 다시 적용하는 시간, 이런 걸 봤을 때 5시간 반 정도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복구하면 안 되는 거고 로그까지 그렇죠. 로그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네. 예.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끼리의 백업 시간이 길수록 그렇죠. 넣어야 되는 로그는 계속 늘어나겠죠. 네네. 예. 그래서 누타닉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타임머신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다이렉트 온 라이트 스냅샷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냅샷을 찍을 때 메타데이터만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운영적인 DB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네네. 예. 로그 역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CPU를 써서 읽어오는 게 아니라 그 로그 자체를 스냅샷 기반으로 새로운 VDS를 붙여서 긁어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DB 장애가 났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크기에 그리고 동일한 성능을 제공하는 하드웨어에서 DB 장애를 복구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원클릭 기반으로 OS와 DB는 스냅샷에서 바로 복구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백업 주기가 짧은 만큼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넣어야 될 로그 숫자 역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전에 5시간 반 정도 걸리던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1시간 정도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저희 요 시스템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객 중 하나가 미국의 웰스파고라는 은행입니다. 예. 그래서 뭐 미국 전체 그 직장인의 약 70%의 월급이 웰스파고를 통해서 나간다고 그럴 정도로 네. 굉장히 큰 그런 은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탑5 안에 들어가죠, 미국에서. 직장인의 월급의 70%가 70% 웰스파고 가 통해서 한 번은 웰스파고를 거친다고 합니다. 예, 한 번은 웰스파고를 네, 거쳐서 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거의 페타바이트 단위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재해복구 테스팅을 진행하면서, 3일 동안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실패했습니다. 예,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전편적으로 저희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넘어온 이유가 저희 쪽 실제 POC를 통해서 네네.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했을 때 몇 시간 만에 복구가 가능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이런 것들은 그런 POC가 굉장히 필연적이겠네요. 그럼요. 네? 예, 그걸로 예. RTO, RPO 다 체크해야겠네. 그럼요. 예. 그래서 항상 특히 뭐 재해복구에 관련된 걸 하실 때는 저희랑 같이 뉴타닉스 벤더와 함께 이렇게 실제 워크로드를 분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테스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 복구 같은 경우는 그 웰스파고처럼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그렇습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예. 이제 그런데 적용하면 좋겠네요. 예. 근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전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코어 못하죠. 데이터베이스를 전체를 이렇게 복구해야 될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큰 은행에서도 실제로 몇 년 만에 이걸 제대로 크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네. 아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때.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MST라는 기술, 저희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 스냅샷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통합을 통해서 이제 비용을 좀 절감해 드릴 수 있고 좀 유연성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MST라는 기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뉴타닉스를 구성할 수 있는 NC2라는 뉴타닉스 클라우드 클러스터라는 솔루션을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인프라에 뉴타닉스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뉴타닉스는 기본적으로 뭐 베어메탈 위에 구성이 되는 그런 하이퍼바이저를 통한 HCI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퍼블릭 클라우드도 이런 베어메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C2 베어메탈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베어메탈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온프렘과 동일하게 뉴타닉스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라이센스는 뭐 온프레미스 시스템 그대로 가져갔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온프리미스건 클라우드건 동일한 뉴타닉스 클러스터니까 예. 뭐 DR이건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이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뭐 온프렘끼리 하는 거랑 거의 동일하게 작동을 네, 한다고 네. 보시면 될까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는 거리상 네. 약간 레이턴시 차이는 어쨌든 있겠죠. 그런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메리트일 예,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러닝 커브도 없어지는 거죠. 기존에 쓰고 계시던 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쓰시다 보니까. 예. 이렇게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어떻게? 이제 저희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새로운 기술이긴 합니다. 네. 근데 국내에도 이미 사례가 몇 개 있고요. 뭐 글로벌하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기업들도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많이 가니까 그죠? 예, 이제는 뭐 예. 무조건 퍼블릭도 아니고 무조건 온프리미스도 아니고 기업들도 알잖아요. 이제는 요건 클라우드 낫겠고 요건 온프리 낫겠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뭐 또 비용의 문제도 있고, 네네. 예, 이제 그리고 뭐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예. 그래서 양쪽의 장점만을 어떻게 보면 좀 모아서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통 요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보통 한 3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리팩터링이라는 작업은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빨리 없애야 되고 그럴 경우에 양쪽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일단 온프렘에서 동일한 뉴타닉스 환경으로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 놓으시고 사용을 해보시다가 거기서 만약에 이거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맞지 않는 워크로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냥 원클릭만 다시 내리실 수 있도록 예,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좀 심층적으로 말씀드린 재해복구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필요할 때만 데이터 센터에 있는 워크로드를 확장시키는 개념. 네네. 뭐 시즈널 워크로드라고 하죠. 특히 뭐 특정 뭐 추석 기간도에 네네. 온라인 쇼핑몰이 바빠진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만 딱 퍼블릭 클라우드에 몇 노드 더 올려서 좀 더 좀 유연하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DR 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쨌든 간에 해보겠습니다. 이런 3가지 유스 케이스에 뭔가 하려면 예. 그 고객은 이제 클라우드에 아까 뭐 베어메탈 위에다가 뉴타닉스 클러스터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베어메탈 자원이라는 건 퍼블릭 클라우드를 항상 가지고 있는 자원이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셋업하는 게 금방 되겠죠. 그럼요. 저희 쪽 기반으로 보통 40분에서 1시간 내에 뉴타니스 클러스터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온프리미스가 누타닉스야만 되는 거죠. 일단은 누타닉스가 그렇죠. 아닌 데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얘기하신 것이 그렇죠. 온프리미스 누타닉스 안 쓰면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뭐 온프레스에 뉴타니스가 없이 그냥 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만 이렇게 뉴타니스를 사용하는 곡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재복구 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멀티 클라우드 스냅샷 테크놀로지, 즉 MST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말 간단히 말씀드려서 클러스터에서 가동되고 있는 모든 워크로드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카피해서 넣어놓는 기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냅샷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 라이트라고 하죠.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본에는 실제 온프레임 사이트에는 약 10개 정도의 노드가 있고 그만큼의 워크로드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것들 좀 빨리 복구해야 되는 그런 자원들은 이제 이렇게 그런 자원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한 5개 정도면 노드만 가져가시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 좀 천천히 복구해야 되는 거 개발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S3에 넣어 놓으셨다가 실제 장애가 일어나면 확장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넣어주는 확장 같은 거는 뭐 몇 분내로 끝나니까요. 그렇죠. 예. 다 가상 환경이니까. 그렇죠. 뭐. 이게 온프레임에서 안 되는 이유는 하드웨어를 구해야 된다는 그렇죠. 점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니어싱크하고 비동기하고 이제 구분해가지고 그렇죠. 그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은 다시 복구하실 때는 네. 다시 낮출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간 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제로 컴퓨팅 DR입니다. 예. 실제로 소스에는 뭐 원본에는 뉴타니스 클러스터가 있고요. 온프레미스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냥 S3에 데이터만 넣은 상태죠.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뉴타니스 클러스터가 이미 있던 거를 하이버네이트를 시켜놓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S3 비용만 나가니까요. 아니면은 바로 생으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도 됩니다. 실제 이렇게 장애가 났다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AWS에 뉴타닉스 클러스터가 바로 구성이 되고요. 네. 이렇게 데이터는 S3에서 당연히 뭐 이거는 AWS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S3에서 이제 뉴타닉스 클러스터를 들어오고 이렇게 바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원본이 주센터가 복구가 되면은 네네. 다시 VM들을 넘기고 파일럿 라이트 형태로 정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부 없애는 제로 컴퓨팅 형태로 다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약간 서버리스처럼 작동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서버리스 그렇죠. 개념처럼? 일단 기본 그거 좀 컨셉이 다르긴 한데 네. 이게 언어가 좀 현덕이 될 수 있죠. 제로 컴퓨팅이라니까. 저희가 말하는 제로 컴퓨팅은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CPU와 메모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미리 베어메탈 위에서 뭔가 이거를 픽스드 해가지고 딱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전체 사이트를 다 가져가느냐, 파일럿 라이트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제로 컴퓨팅을 가져가느냐. 당연히 뭐 오른쪽으로 갈수록 RPO와 RTO는 높아지겠지만 비용은 훨씬 낮아지고 반대로 갈수록 RPO는 낮아지고 비용은 네네.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온프레임과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보통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DR을 잘 안 했던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풀 클러스터 전체 워크로드를 가져갔을 경우는 당연히 온프레임 더 비쌉니다. 이 만만치 부분이. 않죠. 예. 하지만 이 부분을 상황에 따라서 특정 워크로드는 뭐 풀 클러스터로 하고 그게 아니면 파일럿 라이트 혹은 제로 컴퓨팅이라면 제로 컴퓨팅 같은 경우는 풀 클러스 대비해서 거의 90% 정도의 인프라 비용이 절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EC2 비용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부분 당연히 이걸 할수록 S3 비용은 늘어날 거고요. 오른쪽은 왼쪽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뉴타닉스 라이센스 비용까지 이 모든 부분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절감이 된다는 거죠. 제로 컴퓨팅은 현재 이제 AWS에서 가능한 건가요? AWS 가능하고 이제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애저에서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예. 제로 컴퓨팅은 그러면 RTO, RPO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보통 이제 당연히 요거는 얼만큼의 많은 데이터가 S3 안에 들어있냐에 따라 그렇죠. 결론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S3에 뭐 페타바이트 안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오래 걸릴 거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1시간 정도는 보셔야 한다고 1시간?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로 컴퓨팅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실제 제로 컴퓨팅을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DR 테스팅을 하는 그런 데모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죠. 아, 네네. 네. 오케이.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모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재해복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로 컴퓨트 DR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 사이트 클러스터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미 NC2에다가 저희가 베어메탈 인스턴스를 이용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생성해 놓고 그거를 하이버네이션 시켜 놓은 상태라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일하게 저희가 크루징 센트럴에서 어드민 센터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가 이 MST 말씀드렸던 MST를 간단하게 디플로이 해가지고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규모 환경에서 3개 정도의 VM,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가 사용할 네트워크 정보를 3개 정도 집어넣고 바로 넥스트 디플로이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MST는 당연히 이제 스냅샷 데이터가 저장될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하죠. 여기서는 지금 AWS S3를 사용하는 거고요. 리전을 선택하고 버킷 이름을 지정하고 필요한 키 정보를 누르고 입력하고 이제 저희가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디플로이가 완료가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MST는 이제 심플하게 저희가 인스턴스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보호 정책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팔러시 네임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소스, 원본 클러스터를 지정을 하고요. 실제 이제 타겟 대상의 예전에는 저희가 타겟 클러스터를 설정을 했는데 지금은 버킷을 세팅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에 스케줄링 정책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리고 어떤 VM을 대상으로 할 건지 저희가 개별 VM 단위로도 설정이 가능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테고리 기반으로 해서 여러 워크로드를 묶어가지고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카테고리에 보면 지금 3개의 VM이 들어가 있는 걸, 엔티티가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성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MST 팔러시라는 보호 정책이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호 정책 기반하에 아까 보여주셨던 프로덕트 VM 1, 2, 3가 각각의 로컬, 그 다음에 저희 재복구 사이트의 복구 포인트를 각각 갖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라우드 상에 이제 저희가 하이버네이션 시켜놓은 누타인스 클러스터입니다. 하이버네이션 안 시키면 계속 돈이 나갈 테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베어메탈 인스턴스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는 결국 컴퓨팅 리소스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그쵸. 스토리지 S3, 그렇죠. 그 버킷만 보관 비용만 나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리즘 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실제로 클러스터가 하이버네이션 된 그 당시 그 상태 그대로 클러스터가 원복돼서 서비스가 올라오고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로 구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즌 센츄럴에 접속해서 해당 VM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하이버네이션 되기 전에 올라왔던 서비스들이 다 이미 파워온돼서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보호 정책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 보호 정책에서 복구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해당 복구 포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저희가 누타인스 클러스터 위에다가 퍼블릭에 있는 누타인스 클러스터 위에다가 클론 뜨는 그런 작업을 보시면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론된 VM은 실제 주 사이트 서비스 하고 있는 이미 원고인적인 VM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네. 그 서비스 영향 없이 실제로 해당 VM을 클론, 복구 포인트를 이용해서 누타인스 NC2에 있는 클러스터로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원 작업이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해당 VM을 클릭해가지고 파워온만 시켜주시면 기존 서비스 영향 없이 저희 NC2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동일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이버네이션 아까 해제시키고 뭐 이것도 요거 딱 지정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저거는. 네, 맞습니다. 네네. 이 제로 컴퓨터 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재복구 방식과는 다르게 저희가 재복구를 매뉴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따져가지고 네네. RPO, RTO 오케이. 요건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런 일이 뭐 엄청 자주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일반적인 저희 복구 센터를 저희가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이거 사실 언제 한번 네네. 쓸지 말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어차피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네. 재해복구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네. 그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 제로 컴퓨팅 요거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좀 어떻게 있나요? 지금 이런 것들은? 일단 저희가 글로벌 사례는 좀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코리아에서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아직까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그 POC 중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뭔가 이런 네. 것들을 하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해복구 환경에 대한 테스트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재해복구 환경을 잘 만들어놔도 이것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사실 검증하는 거에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 실제 재해 환경이 발생했을 때 그럼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저희가 사전에 체크하고 검증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상황 때 저희가 제대로 쓸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기존 서비스 영향 없이 기존 재해복구 환경 구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 발생 시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재해복구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POC 제로 컴퓨팅 이거는 POC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간단하고요. 네, 굉장히 단순하게. 예, 그러니까요. 예. 뭐- RPO 만족시키는지 아닌지도 금방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죠? 그리고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요청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POC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간편하게 알겠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뭐 필요하다면 어떻게 제3의 사이트의 백업 소산 개념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할수 있죠. 예. 그래서 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뭐 결론을 내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워크로드에 대한 재해복구가 자동화가 되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페일백 페일오프는 아니라 재해복구 테스팅까지 포함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특정 부분에서 돌고 있던 워크로드를 어디서도 복구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뭐 제로 컴퓨팅이라든지 파일럿 라이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비용 역시 최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제 설문 이제 할 거니까요. 특히 좀 전에 뭐 보시던 제로 컴퓨팅 그 관련돼 가지고 DR 관련돼 가지고 요런 거 한번 POC가 복잡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상담이나 이런 거 POC 원하시면은 설문에 그런 것들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주호님께서 재복구 시스템에도 보험 같은 게 적용이 돼요. 이것도 보험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보통 뭐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금융권은 어느 정도 보험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전쟁이 발생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원본 서버 이중화 백업 이거 다 공격당한다면 사라지는 걸로 봐야 되는, 그쵸. 저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소산이라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멀티 에이지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방금 말씀드린 MST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멀티 에이지 기반의 추가적인 이중화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소산처럼 그러니까 이게 거죠. 물리적으로 뭐 우리나라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노선에서 그 데이터 센터는 여러 리전에 또 있는 거잖아요. 다른 그렇죠. 나라에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안전할 수 있겠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S3를 어떻게 구성을 그렇죠.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네. 예. 이효승님께서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 전산장애로 뭐 우체국이죠. 우체국 쇼핑몰의 주문 정보가 사라지고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던데 고객 정보 및 상품 거래 등의 데이터만 따로 백업 복구하는 방법이나 솔루션이 있는지요?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와 복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예, 결론적으로 뭐 고객 정보라든지 뭐 특정 거래 데이터 다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영님께서는 화재 발생 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이중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대책이 있는 건지요? 요거는 제가 질문에 그거는 좀 파악이 힘드네요. 예. 이거는 그 아까 네.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은데. 네, 예, 퍼블릭 예. 네, 맞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예지 이중화 그다음에 네,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건 결국 이제 이게 가상화로 돼 있은 거니까, 그죠? 이게 또 이중화하기가 쉽겠죠. 김수동님, 스냅샷은 한 번 생성되는데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스냅샷이 무한정으로 계속 쌓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인지. 예, 뭐 스냅샷은 저희는 제로바이트 스냅샷을 사용하고요. 스냅샷이 생성될 때는 용량이 없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가 변경된 만큼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냅샷은 뭐 아까 그 저희 데모에도 나왔는데 몇 개의 스냅샷을 가져갈 것인지 어떤 뭐 특정 기간의 스냅샷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다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덕우님, 누타엑스 비동기 복제를 9 to 뭐 6시, 9시부터 6시 이렇게 시간으로 지정해서 동기를 할 수 있는지요? 멀티 스케줄로 가능합니다. 예. 김창호님은 누타엑스 오늘 말씀하신 DR 서비스가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비용 효율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뭐 누타엑스 좋은 건 다 아는데 근데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네. 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나 별도로 연락 주시면 일단은 그렇지만 네. 이거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누타엑스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하신 이건 누타엑스 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DR이다 네. 보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이 말 궁금한 게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누타엑스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쓰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런 이제 누타엑스 쉽게 어떤 누타엑스의 스냅샷 같은 거는 내재 DNA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쉽게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DR 같은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오늘 보여주신 건데 실제로 이제 누타엑스 많이 쓰고 있는 기업 고객들이 그 이제 DR까지 뭔가 구현을 한 데들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DR은 아직 많이들 안 하고 있나요? 그거 궁금하네요. 현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계신지. 아니, 전부는 아니지만 네. DR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당연히 기업들의 그 뭐 상황에 따라서 전체 DR인 경우도 있고 네. 일부 DR인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아까 마지막에 데모로 보여주신 제로 컴퓨팅 같은 것도 그건 잘 모르시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MST 그 제로 컴퓨팅 MS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최근에 추가한 기능입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따끈따끈한 네, 그런 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누타엑스를 이미 쓰고 있다면 지금 그런 이제 오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꼭 뭐 액티브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아까 제로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을 그 안 하고 계시다면 그 DR로 뭔가 현실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죠?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나 추가적인 서버 자원이 필요 없으니까요. 네. 김영철님은 DR 운영 시 액티브 전략과 연계를 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요? 저거는 뭐 크레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DB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해드린 DB 단에서의 액티브 자동 구성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단이라면은 저희가 이제 양쪽에 그러니까 동기화 이거를 스토리지 단에서의 국제 역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이국평님, 재해복구 훈련을 하다 보면 실제로 DR 센터에 서버는 잘 올라오지만 결국 업무, 톰캐시라지 데몬이라든지 그러니까 안 올라와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라이센스나 컨피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누타엑스 OS 부분 잘 될 것 같은데 사람의 개입이 없이 하는 게 어렵던데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원클릭 기반으로 DR 테스팅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호 정책, 복구 계획 이렇게 두 가지의 정책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 복구 정책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순서로 서비스들이 올라와야 하는지, 그리고 서비스들이 올라올 때 어떤 변경점이 필요한지, 이게 뭐 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요런 부분이 다 세세하게 뭐 컨피그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때 테스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미리 확인하셔서 그런 정책을 세워 놓으시면은 추가적으로 뭐 테스팅해서 되면은 당연히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예. 구덕원님, 누타엑스 어싱크 복제 시 백업 소프트웨어도 에이전틀리스 방식으로 VM 백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AOS 스냅샷이 서로 충돌 간섭 발생이 안 나는지 궁금합니다. 요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에이전틀레스 방식으로 하는 백업 솔루션들 굉장히 지원 많이 하고 있고요. 충돌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뭐 하이쿠라든지 아니면 뭐 넷 백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오케이. 예. 김민규님, DR 훈련 시 훈련 전용 IP 대역대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와 충돌 및 DNS 등 연결에 대한 전반적인 권장 가이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저건 부분은 일단 지원 훈련에서는 당연히 격리되어 있는 환경을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복구 계획에서도 네네. 실제 네트워크, 테스트 네트워크를 따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질문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DR 훈련해야겠다. 뭔가 지침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오늘 이런 말 잘 안 나왔는데 질문에. 그리고 사실 3Tier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서버 스트리트 네트워크 포함해가지고 여러 백업 애플리케이션 포함해가지고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다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사실 하나의 변경사항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DR 프로세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자체가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 환경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점. 네. 네. 강기훈님, 주센터, DR 센터가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아닌 별도의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DR 구성하는 사례도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정확히 이해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복제 트래픽을 따로 분리하는 기술은 역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김진명님, 니어싱크 경우 복원 가능 시점은 얼마나 보관되는지요? 하루 몇 시간?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정에 따라 다르겠죠. 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의 리커버리 포인트를 가져갈 것인지를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김영우님은 이번 재난이 있기 전에도 분명히 재해복구 테스트를 어떤 형태로든 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뉴타닉스 솔루션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복구 테스트를 어느 정도로 얼마나 자주 하는지, 복구 시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문제가 생긴 케이스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아무래도 저희 솔루션이라기보다는 각각의 기업들이요. 그건 얼마나 자주 하는 그거를 정책을 가져가는 데 다를 것 같고요. 네. 예, 뭐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VM들은 올라왔는데 서비스가 안 올라온 케이스 이런 부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은 일단 VM 부팅 순서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라이센스라든지 그런 부분 스크립트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예. 최수정님은 멀티 클라우드 DR 구성도 가능한지요? 뉴타닉스는 퍼블릭 클라우드 중 AWS와 애저만 지원하는지요? 저희 AWS 애전이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예, 올해 내로 이제 GCP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에퀴닉스라든지 아니면 OVH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호스팅 클라우드 역시 저희가 지원하는 클라우드들이 있습니다. 권준식님, 저희는 해외 제조법인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아무래도 취약한 법인 중심으로 DR 솔루션을 구축하고 싶은데 뉴타닉스에서 국내 회사의 해외 법인을 구축한 사례가 있으신지요?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권도 있고 네네. 리테일도 있고 네.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는 뭐 국내 회사건 해외 회사건 글로벌한 비즈니스 하시는 데들은 뭐 이런 당연히 더 좋겠죠. 예, 뭐 예를 들자면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슬레라고 아실 거예요. 굉장히 네, 큰 그럼요. 기업이죠. 예, 그럼요. 네슬레는 지금 전 세계 200개 정도인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뉴타닉스 온 AW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모든 부분들이. 예. 그리고 저희가 온프레미든 또 리전이 네네. 서로 다른 리전이든 상관없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통합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든 환경들에 대한 컨트롤이 네네.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반영을 해주시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뉴타닉스가 전략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뭐냐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그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바로 쉽게 그거를 네, 할 수 있도록 네, 네, 해주는 맞습니다. 게 아까 네. 말한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Q&A 여기까지 좀 하겠고 여러분들 설문에 특히 이제 오늘 POC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아주 그 POC 한다고 해서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제 상담이나 POC 원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맞춰볼까요? 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정말 들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저희는 언제든지 그 필요로 하신다면은 이게 굉장히 아까도 그런 질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포함해서 그런 서비스까지 다 제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뭐 여러 가지 사태라고 할지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찾아뵙고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듣는 것보다 한번 수행하는 것만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기능들을 실제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테스트 드라이버 같은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쪽에 한번 댐스터리트나 이런 걸 방문을 하셔가지고 실제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체험을 해보신다 그러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정성 님이 이제 코멘트 주셨는데, 재복구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제 장애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나타납니다. 이번 화재 사고를 보면서 공공기관에서 재복구 관련한 대비가 굉장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이런 복구 훈련이 이제는 굉장히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는 거의 디폴트처럼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죠? 정말 오늘 드리고 싶은 키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말씀해 네, 주신 것 네.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오늘 남은 오후 잘 보내시면 또 주말 있으니까 주말에 잘 충전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다양한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